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심방세동과 뇌졸중에 관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자리에 와 계신 여러 관객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기가 부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사실 부정맥이 뭐냐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 흐름으로 발생하는 박동을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전기의 흐름으로 생긴 박동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전기 흐름으로 생긴 것을 박동을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여러 부정맥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맥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비지속성 부정맥과 지속성 부정맥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지속성 부정맥은 보통은 의학적으로 얘기하기로 한 30초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30초 이내에 끝나느냐 혹은 30초 이상 지속이 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비지속성, 지속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0초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를 가지고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지속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심방기회수축이나 심실기회수축이란 그런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 심방기회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요 심전도를 보시면 이렇게 날카롭게 보이는 파가 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맥이 규칙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맥이 불규칙해지고 한번 울리는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빨리 오게 되죠. 이렇게 불규칙한 것을 이렇게 심방기회수축이라고 하고,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가슴이 갑자기 후덩덩 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몇 초 내로 후덩덩 하다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게 보통 심방기회수축의 특징입니다. 심실기회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맥이 가다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좀 파형이 넓은 파형을 보이는 그런 심전도가 보이는데, 이런 심전도가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기침이 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하울링이 심해서 제 귀가 아픈데 혹시 들으시기에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감기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비지속성 부정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치료하지 않는 부정맥입니다. 보통 이게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의 건강을 나쁘게 하진 않고, 이걸 약을 써서 줄인다고 해서 환자분이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분의 그런 삶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지속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생기면은 30초 이상 더 지속되는 그런 부정맥인데,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방빈맥 이런 다양한 부정맥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심방세동은 대표적인 지속성 부정맥 중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입니다. 요 심방이고 심실이고 하는 것들은 심실의 어느 구조에서 부정맥이 발생했느냐, 심장의 심방에서 생겼느냐, 심실에서 생겼느냐라는 그런 기원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심방세동은 대표적인 그런 지속성 부정맥 중에 가장 흔한 부정맥이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상맥을 좀 잘 알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상 구조는
우리 심장은 포유류죠. 우리 사람도 포유류인데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상적인 맥을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이 심방으로 퍼지고 그 퍼진 것이 방실결절로 전달이 돼서 이제 방실결절에서는 맥을 또 아래로 심실로 보내는데 요 방실결절을 통해서 심실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리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심방이 한 번 뛰면 심실이 한 번 뛰고 심방 뛰고 심실 뛰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게 되는 현상인데, 수축하게 되는데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방결절에서 정상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각기 다른 부위에서 굉장히 많은 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결절 같은 경우에서 한 번 맥을 만들어내면은 다음 맥이 오기까지는 한 번 휴지기가 있는데 심방세동은 휴지기가 없어요. 계속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맥을 막 만들어내니까 심방세동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습니다.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이 가느다랗게 떨고 있다, 가느다랗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병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심실 수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심방 자체가 수축을 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방이 무질서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요 위에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정상 심전도입니다. 정상 환자분들. 여기 가느다랗게 뾰족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맥인데 얼핏 봐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보이죠. 이건 정상 환자분들의 그런 정상 심전도가 되어 있고요. 요 가느다란 요 파형 앞에는 요 둥그스름한 파형이 각각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요 하나씩 있는 게 이게 심방의 그런 정기적 신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심방이 한 번 뛰면은 심실이 한 번 뛰고, 심방이 한 번 뛰고, 심실이 한 번 뛰고 하는 그런 상태를 심전도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심방세동 환자분들 심전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맥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죠. 보신 바와 같이 맥이 어느 구간은 넓었다가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하고 이 규칙성이 없이 굉장히 맥이 불규칙합니다. 또한 요 뾰족한 파형 앞에 둥그스름한 파형이 규칙적으로 있지 않고, 여기 전에 보면은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짜글짜글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방이 부들부들 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형이 이쁘게 나오지 않고 부들부들 이렇게 자잘하게 그런 노이즈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는 정동진에 있는 호텔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정상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맥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심방세동 유병률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한 1.5%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지금 2019년도니까요. 제 생각에는 1.6%, 7% 이상 늘어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의 깊게 보시면은 심방세동 유병률이 보통은 60대까지는 크게 시간이 지난다고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70대가 넘어가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분들께서는 막 유병률이 7, 8%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그 국내 노령화가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또 노인 인구에서 이런 심방세동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전 세계에 약 1에서 2%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요. 나이에 따라서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70대에서부터 급격하게 네, 나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원인 질환은 기저심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겠는데 뭐 고혈압이나 이전 심근경색 그리고 예전에 심장수술, 판막질환 뭐 이 다양한 심장 질환이 있어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것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심방세동이 있기도 합니다. 체질적으로 잘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담배는 크게 심방세동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지만 네, 담배 자체는 굉장히 나쁜 습관들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는 발작성 심방세동 형태로 띱니다. 항상 부정맥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컨디션 안 좋을 때 갑자기 확 생겨서 가슴 두근거리다가 한나절 두근거리다가 갑자기 또 없어지고 그러다 멀쩡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이런 발작성 심방세동이 점차 그 빈도수가 점차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은 영구적 심방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 자연 경과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심방세동의 자연 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작성 심방세동 있다 없다 한 것은 보통은 심방세동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심방세동이 좀 오래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좀 심방세동이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심방세동이 많이 생기면 많이 있을수록 좌심방이 심장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네, 기능이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남들에 비해서 좀 체력이 좀 떨어집니다. 걷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할 때 숨이 찬 증상이 남들에 비해서 다른 동년배 친구분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짧게는 수시간 가기도 하고요. 길게는 뭐 며칠 가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하지만 요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을 가지 않으면은 심전도를 찍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맥의 진단은 증상이 있었을 때 심전도를 찍어봐야 되는데 그때 심전도를 찍지 못하면은 보통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부정맥에 아마 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여러 환자분들 중에는 건강검진에서 심방세동이 발견돼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증상도 아무것도 없는데 검진을 했더니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보인다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지속성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방세동이 오래돼서 환자분이 그거에 적응을 하고 있어서 불편감을 특별히 못 느끼고 계신 상황에서 그렇게 발견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심방세동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 답답하고 또 맥이 불규칙하니까 이상하고 답답하고 기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불규칙하고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고 또 답답하고 숨이 차다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 증상이 전혀 호소하지 않고 심전도만 이상하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부터 뭐 심한 경우는 실신하는 환자분들까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무증상 환자분들도 분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 증상만 가지고 환자분이 심방세동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심방세동의 진단은 무조건 심전도를 찍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뭐 여러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심전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발작성 심방세동 여기 보이는 심전도는 여기 몸에 붙여서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기록하는 것인데 보통 10초밖에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10초밖에 기록을 못하니까 그 순간 10초만 기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24시간 심전도 같은 경우는 여기 몸에다가 붙이고 하루 동안
집에 가서 지내보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요 24시간 동안 그때 심전도가 다 기록이 돼서 추후에 그 심전도 데이터를 모두 분석을 하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해서 좀 더 진단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생기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심전도를 걸어도 허탕치고 잘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정기생리학 검사 같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크게 심방세동의 진단을 위해서 더 시행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심방세동이 있다면 기저질환으로 심장 초음파, 갑상선 호르몬 검사, 빈혈 검사 등등을 같이 해서 심방세동을 유발할 만한 그런 인자들을 함께 색출해서 같이 교정을 하는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이 갑자기 쇠퇴하게 되는 것인데 그 원인으로는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갑자기 뇌 기능이 떨어졌는데 그 뇌 기능이 떨어진 이유가 혈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파열돼서 출혈이 돼서 생기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하고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그렇게 달리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가는 혈류가 막혔다라고 하면은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힌 걸 얘기를 합니다. 콩팥이 가는 혈관이 막혔으면 뭐 신경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리가 막히면 뇌경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방세동 환자분들은 심방이 제대로 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이 심방 안에서 혈액이 저류가 되면서 그 안에서 혈전 피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피떡이 심장에서 나와서 다른 혈관으로 건너가서 그 혈관을 막으면은 그게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허혈성 뇌졸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 자체가 동맥경화가 심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날라온 혈전 같은 것들이 혈관을 확 막게 되면은 그 뇌졸중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보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뇌졸중의 30%가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심방세동은 인지장애 치매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심장 초음파 사진인데요. 요 위에가 심방이라는 구조물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혈전입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혈전이 이렇게 피떡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죠.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것인데 이렇게 심방 안에 혈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심실을 건너가서 다른 전체 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심장에 있는 혈전은 팔로도 갈 수 있고 다리로도 갈 수 있고 머리로도 갈 수 있는데 머리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그때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환자분은 심하게 뇌졸중이 심하게 와서 그 많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심방세동이 워낙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증상이 뇌졸중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그제서야 심방세동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어느 날 말이 어눌해져서 응급실 와서 MRI를 찍어봤더니 요거 MRI 사진인데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그 피가 제대로 가지 않아서 경색이 일어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얗게 뇌경색이 일어났는데 특별하게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혈관 동맥경화도 심하지 않고 다른 질환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심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런 상태에서
이식형 사건 기록기라고 해서 요 손바닥 새끼손가락보다도 얇은 이런 칩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쪽 심장 앞에 요 피부 밑에 살짝 이식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칩을 넣으면 이게 심장의 심전도를 3년, 배터리가 3년 가거든요. 3년 동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동안 심방세동이 혹시 지나가면은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록기가 되겠습니다.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한테서 그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넣어서 발작성 심방세동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맥이 불규칙한 심방세동을 이렇게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심방세동에 관련된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그 뇌졸중의 위험이 한 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발작성 심방세동이냐 지속성 심방세동이냐의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발작성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서 높게 일어나냐면 예전에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거나, 예전에 신부전이 있거나, 또는 예전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혹은 여성이거나 하는 경우에 그렇게 심방세동이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데, 이런 고위험 점수라고 해서 그 환자분이 얼마만큼 그 심방 뇌졸중이 잘 생길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이 높으면 피를 묽게 해주는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위험이 낮으면은 항응고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뇌졸중 발생률을 보시면은 그 고위험 점수는 의사가 계산을 해서 나온 점수인데, 그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간 뇌졸중 발생률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 뇌졸중의 발생률은 항응고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항응고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들과 동년배의 그런 심방세동이 없는 그런 분들과 같은 정도의 위험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점 정도 되면은 연간 2% 정도의 그런 뇌졸중 발생률을 보이는데요. 그 2%라고 하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만약에 요즘은 80세까지 90세까지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70세 고혈압 있으신 분이 그 심방세동이 있다라고 하면 약 2점, 고위험 점수가 2점 정도 되는데 연간 뇌졸중 발생률이 2%입니다. 하지만 80세까지 그 평균 수명이 80세까지니까요. 10년을 잘 지내셔야 되는데 1년마다 약 2%의 환자분들이 통계적으로 뇌졸중이 생기다 보니까 그 와중에 20%의 환자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뇌졸중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78세 고혈압, 당뇨, 그리고 여성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 5점인데 약 항응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약 연간 5%의 환자한테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는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2점 이상, 그러니까 연간 2% 이상 그렇게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항응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피를 좀 묽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아스피린,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피린, 뭐 다른 항혈전제는 이렇게 뇌졸중을 예방한 심방세동으로 인한 그런 뇌졸중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와는 다른 항응고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종류는 와파린 예전에 많이 있었었고요. 네, 요즘은 새로운 항응고제들,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키스, 릭시아나 같은 말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새롭고 좋은 항응고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와파린을 좀 대체하고 요즘은 요 새로운 항응고제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응고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좀 묽게 해주다 보니까 좀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네, 그리고
적절하게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그렇게 되고요.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와파린 같은 경우는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이 있어서 와파린을 계속 잘 드시고 계셨었는데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약 효과가 갑자기 늘어나서 출혈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응급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새로운 항응고제들은 약제 상호 작용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크게 관련 없이 약을 잘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환자한테서 같은 용량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적정선이 있습니다. 그 적정량이 사람마다 달라서 처음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외래에서 약 처방을 해야 하고요. 오실 때마다 피 검사를 해서 피가 어느 정도 적절히 묽어졌는지, 너무 묽어졌는지 덜 묽어졌는지 검사를 해서 그 정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약 용량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다른 처방받는 약, 다른 같이 복용하는 약에 의해서도 그 와파린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파린은 요즘은 조금 새로운 항응고제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나 혹은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투석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와파린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와파린을 현재까지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파린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개인이 여태까지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음식들도 많고 약제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실제로 피하면서 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제약들이 많아서 그래서 새로운 항응고제로 그렇게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항응고제는 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약제가 되겠고요. 혈전 억제 효과가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 약을 드시면은 피 검사를 외래에서 중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예측이 가능하고 안전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음식이나 다른 약제를 함께 복용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와파린보다는 약간 약값이 약간 비싼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뇌졸중 위험 점수가 2점 정도 이상 되면은 나라에서 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으면은 좀 저렴하게 약을 복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부 비급여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뇌졸중 위험 점수가 2점 아래인 경우, 미만인 경우, 0점이나 1점인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예를 들면은 시술이나 그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맥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비급여로 처방을 하는데 약값이 약 한 달에 제가 알기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응고제 복용 시 주의사항은 뭐 외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외상 발생 시 출혈이 생기면은 심하다 멎지 않는다 그러면 압박 지혈을 하고 또 멎지 않는다 그러면 응급실이라도 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은 약을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2배로 약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번 빼먹었다 하더라도 2배로 먹으면 오히려 더 환자분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그냥 정해진 용량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임의대로 약을 조절하지 않고 또 중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좌심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방에 여기 2개의 심방 안에 이렇게 귀 모양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심방세동이 있으면 여기 혈전이 90%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피를 묽게 하는 치료를 적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생기거나 혹은 적절하게 항응고 치료를 하던 와중에
네, 출혈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뭐 소화관 출혈이라든지 혹은 다른 곳에 심각한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항응고 치료를 다시 계속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혈전이 생기는 요 장소를 아예 막아버리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 시술이 좌심방위 폐색술이라고 하는데, 네, 요 좌심방위를 완전히 막아버리면은 여기 혈전이 생길 공간이 없어지니까 항응고제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막는 요 기구가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비싼 면이 있어서 그게 가장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약값이 그 기계 시술비는 굉장히 저렴한데 이 기구 자체가 그 외국 제품이어서 굉장히 비싸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널리 쓰이진 않고 일부 선택된 환자분들한테서만 저희가 시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좌심방위 폐색술이라고 하는 것은 뇌졸중 고위험 환자분들한테서 항응고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 합병증이 생긴 경우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단점이라면은 고비용이라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방세동 자체에 대한 치료는 뇌졸중 예방에 대한 치료보다도 더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심방세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심방세동이 있다면은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뇌졸중을 예방하는 항응고 치료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심방세동에 관한 치료일 텐데 심방세동 자체에 대해서는 약제 치료를 하는 것이 성공률이 제 경험으로 그리고 교과서에서 본 경험으로 약 50% 정도밖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약으로 잘 조절이 되는 경우가요. 그래서 여러 시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드라마 보시면 전기 충격 주면은 전기 충격 주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충격을 주면은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다 그 상태에서는 거의 90% 이상 다 정상맥으로 돌아오는데 그거 다시 재발하느냐 다시 부정맥이 재발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재발을 하기도 하는데 일주일 있다 재발하는 환자, 몇 시간 있다 재발하는 환자, 또 1, 2년 잘 지내시는 분들 있어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 네, 요 심방에 이렇게 부정맥이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나오는 시술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렇게 열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얼려서 치료하는 냉각도자 절제술도 올해부터 저희 병원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부정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상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다른 기저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 나이가 많고 혈압, 당뇨,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잘 생길 수 있겠고요.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모두 다 항응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분들을 선택적으로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분율이 약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전체 심방세동 환자분들의 80~90%는 항응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응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분들은 대체적으로 40~50대 심방세동 환자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65세 넘어가고 그러시면 대부분은 다 심방세동 환자분들은 다 항응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경우는 항응고 치료제 중에서 아스피린은 절대 뇌졸중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스피린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선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고식적으로 많이 썼던 와파린이란 약제는 피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약물 상호작용이 많아서 현재는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판막 질환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서는 그래도 와파린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와파린을 드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이외의 환자분들은 보통은 새로운 항응고제들을 많이 개발이 돼서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항응고제를 드신 와중에도 여러 합병증이 생기면 네, 좌심방위 폐색술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아주 선택적인 환자분들한테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선택적인 환자분들한테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부정맥학회라고 부정맥 연구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네이버 같은 포털 같은 데서 대한부정맥학회라고 치면은 검색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일반인으로 여기 클릭해 보시고요. 네, 일반인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심방세동 뭐 이런 부정맥에 대해서 소개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대한부정맥학회 네, 여기 홈페이지를 가도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